안녕하세요.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 겪었던 충격적인 일이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한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동생이 있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는데 형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으시죠? 제가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동생은 조금 특별한 동생이거든요. 바로 제 아가씨랍니다. 결혼 후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친동생 같은 아가씨가 생겼다는 점이에요. 원래 저는 위로 오빠만 있고 집안에서는 막내였죠. 그래서 저는 늘 주변의 자매인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매는 왠지 피를 나눈 평생의 단짝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와 아가씨가 이렇게 지내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기억은 이제 가슴에 묻어두려고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만나기 전 저는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사람이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허허 하면서 웃는 남편 표정을 보는데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왠지 이 남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었죠. 그러다가 밥정이 들었는지 연애를 하게 됐고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었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저희 집안과 달리 남편한테는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은 7살 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25살 때 사고로 어머니까지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더 슬펐던 건 남편과 7살 차이가 났던 아가씨는 아버지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전에 들으면서도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희 집에 인사 가기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 괜히 걱정되고 그러네. 우리 부모님들 그럴 분들 아니야. 오빠가 진정성만 하나만 잘 보여주면 다 좋게 봐주실 거야. 부모님을 뵙기도 전에 한껏 의기소침해진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응원을 했죠. 그랬더니 그날 남편은 제 응원 덕분인지 부모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유정이 많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비록 부모님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정말 평생 배신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이로 보이시겠지만 든든한 사이가 될 수 있게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남편이 대뜸 무릎을 꿇더니 두 주먹까지 불끈 쥐고 말하는 걸 보자 아버지는 갑자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셨어요. 자네, 어디 전쟁터라도 나가는 거야? 우린 다른 거 없네. 그냥 우리 유정이 사랑해주는 그 마음 하나면 됐어.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데 우리야 고맙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땅에 소중한 자식을 낳아주고 가셨는데 뵌 적 없어도 참 감사하네. 우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앞으로 자네가 우리 사위이자 아들인데 가깝게 지내야지. 안 그런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이 믿음 배반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눈물까지 글썽이는 남편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결혼을 축하해 준 사람이 아가씨였네요. 어찌나 성격도 싹싹하고 애교 많은 성격인지 처음 봤을 때도 오래 본 사이 같았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던 아가씨는 정말 그 후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워낙 애교 있는 성격이라 그런지 불편한 것도 없었죠. 게다가 성격도 털털해서 제가 뭘 해줘도 다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신혼 초 때는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망치기 일쑤였는데 그때 당황한 저를 도와주면서 이런 장난도 쳤어요. 새언니,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게 있었네요. 제가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아가씨야말로 요리를 어쩜 그렇게 잘해요? 나보다 한참 어린데 요리만 보면 나보다도 언니 같아요. 이 실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자식들만 남겨두고 먼저 간 엄마 덕분에 생긴 능력이랄까요? 네? 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장난.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늘어요. 너무 쉬워서 새언니도 금방 뚝딱뚝딱 하게 될 거예요. 아가씨는 능청스러운 장난도 잘 쳤는데 가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답니다. 홀몸일 때도 이렇게 친절한데 임신했을 때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 임신했을 때는 아가씨가 저 몰래 남편이랑 파티까지 준비해 줬다니까요. 퇴근하고 와보니까 식탁에 케이크와 함께 아기 신발이 올려져 있는 게 보였죠. 놀라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가씨는 별거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임신했다고 하길래 제가 오빠 꼬셔서 언니 몰래 파티하자고 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좋고 말고요. 근데 아직 임신 초기인데 애기 신발에 배냇 저고리까지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그게 임신 초기에 애기 신발이랑 배냇 저고리 사두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조카 건강하게 잘 태어나라고 사온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둬요. 아가씨, 진짜 고마워요. 나중에 아가씨 시집 가면 이거 다 기억했다가 나도 다 챙겨줄게요. 저는 아가씨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사람이 생각은 쉬워도 실천하기까지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할 텐데도 꼭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죠.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제게 섭섭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언제까지 나한테 존댓말해요? 우리 이제 친해진 거 아니었어요? 계속 존댓말하니까 저한테 선 긋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요. 제가 선을 그어요? 아니에요. 아직 말이 편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도 존댓말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나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말 편하게 할게. 오늘 정말 고마워. 말 편하게 하니까 진짜 우리 언니 같고 좋잖아요. 내심 제가 말을 안 놓는 게 서운했는지 뾰로통한 얼굴로 언제 말 놓냐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좋으니까 그 모습마저도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 임신 축하 파티를 하던 날 저는 아가씨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확실히 말을 편하게 하니까 정말 자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점점 제 배가 불러와서 인부복을 사려고 둘이 같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인부복을 이것저것 보다 고민하더니 3벌 정도를 전부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면서 뜯어 말렸죠. 기왕 나온 김에 사야 한다면서 결국 그걸 다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옷가게 여자 사장님이 저희 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자매가 아주 보기 좋네. 어쩜 그렇게 우애가 좋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시고는 사이좋은 자매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가씨가 제 팔짱을 끼더니 사장님을 보며 신이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옷 보는 안목은 제가 언니보다 한 수 위에요. 기분이다. 자매가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좀 깎아줄게. 나 원래 계산 정확한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할인해줘야 마음이 좋을 것 같아. 그때 사장님이 할인해 주신다는 말에 아가씨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이후 둘이서 기분 좋게 할인받고 나와 맛있는 것도 먹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줄도 모르고 놀다가 허겁지겁 집에 갔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서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 동생 정미가 당신 친동생인 줄 알겠어. 정미한테 새언니 생긴 게 아니라 형부 생긴 거 아니야? 다음에 정미 만나면 나한테 형부라고 하라고 해야겠다. 근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오늘 인부복 사러 갔는데 아가씨랑 나랑 자매인 줄 알고 옷가게 사장님이 할인도 해줬어. 진짜? 와, 내가 진짜 형부였어? 둘이 잘 지내니까 내가 다 좋다. 고마워. 나는 친오빠여도 속내 털기 힘든데 당신한테는 편한가 봐. 남편은 제가 아가씨와 잘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정말 자기가 형부가 아닐까 싶다면서 투덜거리기도 했죠. 그런데 아가씨가 저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남편과 명절이라 친정에 가야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와서 한우 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이거 한우 고기예요. 친정 갈 때 가져가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걸 왜 날 주는 거야? 그래도 명절인데 시댁에서 챙겨주는 게 있어야죠. 원래 저랑 오빠가 각자 엄마 역할, 아빠 역할 하면서 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처럼 새언니 친정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아우, 뭘 이런 걸 챙겨. 괜찮아. 가져가요. 어차피 나 시집 가면 그땐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는 아가씨가 직접 준비했다면서 건네는 한우 고기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고 둘이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챙기고 싶었나 봅니다. 정말 남매 간의 우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친정에 한우 고기를 들고 가니까 엄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돈 처녀가 이렇게 속이 깊어. 우리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받아?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엄마를 보며 말했죠. 장모님, 그냥 편하게 받아주세요. 아유, 사돈 처녀한테 잘 먹겠다고 꼭 좀 전해줘. 그리고 갈 때 내가 음식 좀 싸줄 테니까 사돈 처녀 갖다 주고. 아버지는 옆에서 엄마를 보면서 넉넉하게 챙기라면서 호들갑이었어요. 가족들이 그때 아가씨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서 훈훈한 명절을 보냈죠.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사돈처녀 성품이 참 보기 좋네. 우리 딸이 시집은 참 잘 갔어. 저는 그때 아버지 말이 왜 그렇게 가슴 한켠이 찡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느낀 걸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때 그 어떤 재벌집도 부럽지 않을 만큼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 결혼 생활 부족함 없이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결혼 같다니까요. 그러다 제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아가씨는 미역국까지 챙겨왔었어요. 첫째 낳고 육아로 힘들 때도 늘 아가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육아로 한창 지쳐 있을 때
아가씨는 저한테 단비 같았죠. 그러다 문득 궁금해서 아가씨와 둘이 있을 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애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야? 있었으면 내가 사진까지 가져와서 세연이한테 제일 먼저 말했을걸요? 정말? 근데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내가 남자였으면 진작에 데려갔을 텐데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네. 만나자고 쫓아다니는 남자는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쫓아다니는 남자야 많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있었어요. 의사? 근데 왜 안 만나? 당장 만나야지. 학벌부터 집안까지 차이 나는 게 한두 개뿐이어야 만나죠.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거 말고는 전부 다르니까 못 만나겠더라고요. 아가씨는 누가 봐도 예쁜 외모에 키도 커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2년이 되도록 아가씨가 연애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가씨는 알아서 다 만난다면서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남자들이 못 알아보는지 제가 동네방네 우리 아가씨 진국이라고 소문내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너무 칭찬 일색이라서 가족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가씨는 원래 본성이 섬세하고 꼼꼼해서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평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까먹지 않나요? 그런데 아가씨는 저도 까먹고 있던 제 결혼 기념일에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면서 말을 했어요. 새언니,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백화점 상품권?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내가 유일한 동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뭐야, 돈도 없을 텐데 이런 걸 왜 챙겨? 그냥 가져가. 난 또 무슨 날인가 했네. 언니는 내 정신적인 지주예요. 우리 오빠 장가 가면 나 혼자 남아서 외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언니 덕분에 나 매일매일 행복해요. 이게 가족이구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성이 꼭 받아요. 아가씨는 저한테 고맙다면서 제 손에 백화점 상품권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조카 봐주겠다고 남편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오라면서 등을 떠미는 겁니다. 진짜 괜찮다고 해도 아가씨는 남편을 나무라면서 말했어요. 오빠, 결혼기념일에 뭐 하는 거야? 얼른 세원이랑 나가서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하고 와. 내가 애기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는 걱정 말고 다녀와. 그때 아가씨 덕분에 남편과 둘이 오랜만에 결혼기념일을 핑계로 즐거운 데이트도 할 수 있었네요. 제가 봐도 빠질 거 없는 아가씨였는데 30이 넘을 때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살려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 아가씨가 35이 되던 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고 인사를 온다는 소식이었죠. 드디어 때가 됐구나 싶어서 저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아가씨한테 말했어요. 대체 아가씨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게 될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본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가씨 말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집안 아들이었어요.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나 본사 계약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첫인상은 참 단정한 게 꼭 모범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순간 이 사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처음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있죠? 분명 본인 이름을 말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 예비 남편 될 김준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딱 여기까지는 씩씩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통성명을 하고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제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와, 형님, 키가 몇이에요? 방금 같이 서 있을 때 엄청 클 것 같던데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난 키가 182cm 정도 될걸요? 와, 역시 제가 178cm거든요. 딱 봐도 형님이 훨씬 커 보였어요. 모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너무 좋아요. 그때 저는 심애부 하는 말에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솔직히 4cm 차이가 감탄할 만큼 큰 차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했어요. 그래도 초반이니까 분위기 풀려고 저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남편도 어느 정도 느꼈는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한창 밥을 먹으면서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박수까지 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와, 저 지금 인형이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까먹었어요. 정미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데 원래 그렇게 칭찬을 잘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저 진짜 빈말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서 하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뻤으면 연예인 했지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빨린 말이라도 누가 저렇게까지 칭찬해 주니까 민망하면서도 내심 좋았어요. 그래서 아가씨도 이런 거에 넘어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꼭 저렇게 방정맞은 사람들이 말로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심애부가 한창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소리를 듣고 깼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심애부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또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게 이렇게 듣기만 해도 장군감이네요. 역시 떡잎만 봐도 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가씨 조카가 딸이라는 말을 못 들었는지 대뜸 장군감이라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장군감이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는 딸을 안고 달래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애부한테 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 아니고 예쁜 공주님이에요. 아, 맞다. 제가 헷갈렸나 봐요.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우네요. 아마 또래 중에 제일 건강할 것 같아요. 요즘 건강이 최고잖아요. 심해부는 당황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면서 해명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칭찬할 걸 못 찾았는지 밥을 다 먹은 뒤 남편과 술을 한잔하면서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보통 처음 본 사이에는 정치 관련 질문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그날 심애부는 제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정치는 어떤 색깔이세요?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저는 처음 본 사이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사연 듣고 계신 분 중에 처음 본 사람한테 저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사회생활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정치 질문을 던진 이후부터 심애부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둘이 술을 꽤 마셨는지 한두 병 정도 옆에 있더군요. 가만 보니까 제 남편은 이미 주량이 넘어서 잠이 들어있는 거 있죠? 혼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잠든 줄도 모르고 심애부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술에 취해 잠든 남편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가장의 무게가 무겁죠? 어깨도 처지고 고개도 많이 숙여졌네요. 근데 재산은 많이 모으셨어요? 요즘 시대에 현금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모으셨어요? 갑자기 무례한 질문을 하길래 저는 얼른 가서 취해서 잠든 남편을 깨워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심애부는 술을 마실수록 말이 많아졌고 술주정이 했던 말 또 하거나 아무 말이나 막 뱉어내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심애부를 한번 보고는 바로 아가씨한테 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 결혼 진짜 해야겠어요? 사람이 생긴 건 멀쩡한데 입만 열면 너무 깬다. 그리고 잘난 척도 심하고 허풍도 좀 있는 것 같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남의 재산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유, 언니, 그거 다 분위기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걱정 말아요. 나도 사람 볼 줄 알아요. 알잖아요. 사실 아가씨는 섣불리 사귀질 않는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같은 병원 의사의 고백도 퇴짜를 아꼈어요. 그만큼 아가씨는 사람은 사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심애부가 인사 왔을 때도 조금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가씨 안목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항상 외롭고 쓸쓸했던 아가씨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오히려 저렇게 촐싹맞은 사람이 아가씨 옆에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 아가씨는 고급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는 심외부까지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복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불행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딱 정확하게 아가씨가 결혼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아가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심외부까지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는데 아가씨가 통 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한테 걱정하며 물었어요.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못 먹어? 아니에요.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도 뭘 좀 먹어야 할 텐데. 깨작거리는 아가씨를 보니까 어딘가 아픈가 싶었죠. 그날 아가씨는 반 공기도 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가씨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피곤해할까봐 문자를 남겼습니다. 체한 것 같으면 소화제라도 먹고 자. 집에 약은 있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잠이 들었나 했죠. 그러다가 새벽에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깼는데 보낸 사람이 아가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자를 확인하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언니,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 잊지 말아주세요.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묻는 문자에 온 답장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래도 아닌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새벽이라 전화기를 바로 껐나 싶어서 찜찜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낮에 전화를 해봤는데 여전히 아가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근해서 바쁜가 싶어서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차라리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덜 걱정될 텐데 괜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전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후로 전업주부로 있었거든요.
청소기를 잡아도 걸레를 들어도 온통 아가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 내내 전화를 해봤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일하더라도 전화를 못 받으면 일하는 중이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또 문자를 남겼죠. 무슨 일 있어? 이거 보면 나한테 바로 전화 좀 줘. 저는 지난 밤부터 다음 날까지 연락 두절인 아가씨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한테 이 상황을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놀라서 직접 전화를 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화도 안 받으니까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당신 그 심해부 전화번호 알아? 저번에 알려줘서 저장했지. 얼른 거기라도 전화 걸어봐. 떨리는 마음으로 심외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둘 다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심외부, 아가씨, 누구든 받을 때까지 남편과 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심외부가 남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남편한테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심외부의 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은 심외부한테 답답한 듯 말했죠. 둘 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은 왜 꺼둔 거야? 그러자 심외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저 진짜 정미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정미가 왜? 정미가요. 글쎄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뭐? 정미가?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정확히 알아본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고? 저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증거 들고 와서 뭐라고 하니까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부싸움이 했다고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어제 하루 종일 정미 찾아다니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일단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으니까 집에서 기다려 보려고요. 그럼 우리 정미 병원은 어쩌고? 그냥 계속 결근하는 건가? 아니요. 휴직계 처리했다던데요. 아주 작정을 하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젠 모르겠네요. 남편은 충격을 받고 어안이 벙벙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남편과 잠시 멍한 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도 우선 저희가 아는 건 심외부가 말해준 게 전부이니까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우선 아가씨를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아가씨는 감감무소식이라 남편과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랑 같이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간 경찰서에서 황당한 말을 듣게 됐어요. 아직 연락 안 된 지 2주밖에 안 됐고 지금 남편분하고 통화해보니까 홧김에 가출하신 것 같습니다. 사정 들어보니까 이혼 문제로 괴로워해서 전화도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저는 경찰의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연락 두절된 지 2주면 엄청 긴 시간 아닌가요? 아직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기다려보자니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 경찰이 남의 집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시매부와 있던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저는 답답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답답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다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던 제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뜬금없이 아가씨가 나오는 꿈이었죠. 누군가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고 있길래 다가갔는데 아가씨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우는 아가씨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저를 보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 좀 구해주세요.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버리지 말고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정말 지옥 같아요. 그때 저는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요. 게다가 너무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옆에서 아가씨가 울다 간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시매부 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가씨 내가 찾아봐야겠어. 우리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자. 분명 뭔가 있어. 100번을 생각해봐도 아가씨는 바람필 사람이 아니잖아. 시매부라도 감시하자. 저는 남편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직접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고 같이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딸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아가씨가 살던 고급 빌라 앞에서 잠복하는 일이었어요. 어설퍼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남편 친구 경찰을 빌려서 근처에 세워두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혼자서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힘들어서 퇴근하는 남편과 교대로 잠복을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무식하다 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있고 시매부의 말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잠복 5일째 드디어 아가씨가 지내던 고급 빌라 앞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고급 빌라 앞에 구급차가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급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빌라로 급히 뛰어들어가더니 끌고 내려온 사람은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썼지만 키로 보나 긴 머리로 보나 영락없는 아가씨였죠. 그리고 꽤 긴 시간 같이 지냈는데 제가 아가씨를 몰라보겠습니까? 하필 남편도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 저는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아가씨를 보자마자 경찰서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때 신고를 하고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구급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땡땡 빌라에서 어떤 남자들이 여자를 납치했어요. 제가 지금 구급차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수상한 남자들이 구급차에 여자를 납치했나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고속도로 탔고요. 차 번호판도 불러드릴게요. 저는 놀란 가슴 진정하며 차 번호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말했죠. 일단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나니까 경찰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략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위치를 알려주며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상한 구급차를 따라 도착한 곳에 있는 건물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곳에는 정신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여기서 누가 무슨 일이 나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한적한 곳이었죠. 그때
구급차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들은 아가씨를 끌어내렸습니다. 아가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놔! 야! 내 몸에 손 떼라고! 그리고 그때 아가씨가 온몸을 비틀며 저항하다 모자와 선글라스가 벗겨졌어요. 얼굴을 보니 아가씨였습니다. 그동안 심외부는 아가씨가 집을 나갔다더니 집에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도 딱 도착했고 납치 사건이라 그런지 지구대 대원이 아니라 형사들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형사들을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 방향을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들, 여기요. 여기에요. 지금 차에서 내려서 저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신고자 분이세요? 네, 저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납치된 사람 저의 아가씨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자 형사들은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전 그 뒤를 같이 뛰어들어갔고 다행스럽게 아직 병원 로비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아가씨를 보고 온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아가씨, 정미야! 저도 모르게 이름까지 불렀고 제 목소리를 들은 아가씨는 온 힘을 다해서 옆에 있던 남자들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형사들을 본 수상한 남자들은 달아나려다가 형사들에게 다 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한 형사가 그 남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한테 김정미 환자 강제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아가씨를 납치할 때는 그렇게 행동대장 같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담당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차트를 들고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다시 한번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죠. 당신들 납치 감금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장면처럼 형사들은 담당 의사와 수상한 남자들을 전부 수갑채워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사분이 아가씨를 피해자, 저를 목격자로 같이 가야 된다고 안내를 해줬어요. 저희도 경찰차에 탄 채 경찰서로 가고 있었죠. 놀라서 몸을 떨고 있는 아가씨를 안아줬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나지막히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언니. 그래, 정미야. 언니야. 이제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을게. 너무 슬퍼서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더니 경찰서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가씨의 진술을 듣고 정말 등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진짜 당장이라도 심외부를 찾아가서 머리통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었죠. 알고 보니까 담당 의사는 심외부한테 뒷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정신병 환자 취급을 하고 입원시키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가씨의 진술은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었죠. 저는 진술하는 내내 불안해하는 아가씨 옆에 있었어요. 아가씨는 제 손을 잡고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 욕도 퍼부었어요. 근본 없는 연이라고 하면서 저 같은 건 죽어야 한대요. 그러다 바람까지 피고 있는 걸 알고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폭행이 더 심해졌어요. 그럼 정확히 피해자분은 언제 감금되신 겁니까? 전처가 남편과 살던 빌라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어요. 그때 제가 그냥 저 여자랑 살고 나하고는 이혼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핸드폰을 부수고 저를 감금했어요. 저는 아가씨 입에서 나온 전처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심외부가 초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닙니까? 사기 결혼도 모자라서 외도의 폭행까지 그야말로 쓰레기 종합 세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심애부는 전처를 집안까지 불러 아가씨를 조롱하기까지 했었죠. 아가씨를 감금하기 전 전처와 아가씨 들으라는 듯 이런 말을 했었다고 했어요. 저 여자야? 얼굴 반반하네. 근데 난 왜 불러? 부를 수도 있지. 보고 싶으니까 부르지. 난 일부 다처제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럽더라. 꼭 한 여자만 사랑하라는 법이 있나? 한심하다 한심해. 아직도 그러고 사냐? 어차피 너도 내 돈 보고 만나는 거잖아. 저 여자도 똑같아. 그렇긴 한데, 야, 아무리 돈만 보고 결혼했어도 그거 상처 주는 거야. 그래도 돈만 있으면 절대 나 못 떠나. 너도 봐. 이혼해놓고도 나랑 이렇게 있잖아. 하긴 저 여자도 돈 때문이겠지? 나도 난데 저 여자도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둘이 웃고 쪼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는 이혼해달라고 빌었는데 심애부는 절대 못한다면서 또 손찌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드니까 그걸 부숴버리고는 방에 감금한 거죠. 그때 심애부가 아가씨를 보며 이런 말을 했었대요. 내 손에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아무도 못 줘. 내 물건은 절대 안 뺏겨. 이 새끼야말로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아가씨 진술에 심애부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수록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아가씨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저희를 데리러 와서 남편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죠.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아가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가씨 시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왔는 줄 아십니까? 사과하러 왔다 해도 용서할까 말까 고민할 판에 저희한테 다짜고짜 합의를 해달라네요. 글쎄 엄마라는 인간이 아들 잘못 키웠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식 키운다면서요. 같은 엄마로서 자식이 교도소 갈 위기라고 생각해 봐요. 제 자식이 왜 교도소에 갈 생각을 해요? 내 딸은 그런 미친 또라이로 안 키울 거예요. 아줌마도 가요. 절대 합의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문전박대하면서 쫓아내니까 다음 날 시부까지 와서는 빌더라고요. 저는 마침 걸레를 빨고 있어서 걸레 빨던 물을 시부라는 사람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아가씨도 끝까지 처벌을 원했고 심애부는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랍니다. 정신없이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인터넷에는 아가씨 전 시댁이 하던 프랜차이즈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심애부가 아가씨한테 했던 만행이 밝혀지면서 불매운동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입소문이 빨라서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군요. 아들은 교도소에 있고 사업은 망하고 참 그 집 부모들도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들 잘못 키웠구나 실감할 것 같았죠. 비록 아가씨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지만 마지막에 들려온 전 시댁 소식에 아가씨는 잠시나마 옅은 미소를 보여줬어요. 저는 남편과 아가씨를 데리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찾아올까봐 이사까지 갔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트라우마로 후유증이 심각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근처만 가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잘 들어가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베개를 들고 와서 아가씨가 제 옆에 눕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저 버리지 않을 거죠? 악몽 꿨어? 걱정 마. 이 언니가 불구덩이라도 같이 가줄게.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영원히 우리 정미랑 같이 살아야지.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날 하루 종일 아가씨를 안아주며 달래줬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면 유치원생 딸보다도 더 어린애 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등을 몇 시간씩 토닥여주고 아무데도 안 간다는 말을 수천 번도 더 해줘야 진정하고 잠이 듭니다.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가씨와 혈연 이상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남은 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겨우 가족의 품에서 안정을 찾게 된 아가씨 곁에서 저는 평생 있을 겁니다. 문득 이맘때가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상처 많은 우리 아가씨 행복하도록 다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그저 힘들었겠다며 위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